지난 시간에 그 실전 증권사관학교 엑스파일 이제 6챕터까지 이렇게 쭉 나갔어요. 그 이평선하고 이제 추세선까지. 네.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이평선도 그렇고 이 추세 패턴도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매매법도 그렇고 매매법 관련된 이제 서적은 무한정 많고요. 네. 예, 저희 샵에도 뭐 거의 한 50권 가까이, 뭐 이렇게 50권이 넘게 이렇게 개인 매매법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이 매매법은 뭐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매매법 중에서도 이제 뭐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의 매매법, 그랜빌의 법칙이라는 거고. 이 그랜빌의 법칙을 또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또 나온 매매법도 무진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평선을 가지고 뭐 5일선을 선택할 거냐, 어떤 선을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매매 기법이 또 무진장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예. 그 하나하나를 다 알 필요가 있냐, 알면 이제 좀 더 벌릴 가능성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예. 이 크로스 매매 기법도 알면은 좀 좋은 거고, 추세 기법도 알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돈 벌 가능성이 이제 하나씩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딱 봤을 때, 아, 얘는 크로스 매매 기법으로 접근하는 게 낫겠다. 아, 얘는 트렌드 매매 기법으로 접근하는 게 낫겠다. 이 종목별로, 시간별로, 시간대별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얘를 선택할 거냐, 얘를 선택할 거냐, 얘를 선택할 거냐, 그거에 대한 기준은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만들어 놓고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평선, 골든크로스,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 골든크로스는. 이 이평선, 이 골든크로스라는 개념이, 이 영어로는 골든크로스인데, 한국어로 이제 바꿔 얘기하면 상향돌파죠. 상향돌파. 그죠? 네. 이 데드크로스라는 개념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하향돌파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상향돌파와 하향돌파라고 이 설명을 하는 부분들을 막 볼 수가 있어요. 섞어서 쓰는 거죠. 이 골든크로스하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리테스팅이라는 개념 자체는 눌림목하고 동일해요. 눌림목. 이 눌림목이라는 단어는 한국어인 거죠. 네, 리테스팅이라는 단어는 영어인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목에서 매매하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은데, 그거는 골든크로스, 상향돌파라는 개념과 동급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동평균선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격과 가치의 차이에 대한 얘기, 그래서 가치선을 제공을 하는 게 이평선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케다 전법에서 이제 봉차트 보는 부류들이 있는 거죠. 네. 일본의 이제 사케다라든지 뭐 이 봉차트 자체가 일본에서 이제 처음 이제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차트는 이제 미국 이제 뉴욕 증시 쪽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 모눈종이에다가 막 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 바차트보다는 이 봉차트가 좀 더 이 보기가 이 시각 효과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시각 효과가 좀 더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보기도 편하고, 그래서 봉차트를 굉장히 외국인들도 선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 증시 쪽에서도 이 봉차트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제 봉차트 가지고 매매법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또 잔뜩 있는 거죠. 그래서 상승 패턴에서는 사고, 하락 패턴에서는 팔려고 하는 그런 매매법. 그래서 장대 양봉의 이 개념도 이제 좀 봤고요. 이 전체적인 개념 중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 페이지가 좀 새롭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뭐 불과 지금 한 이틀 만에 이제 새로 만든 페이지가 생성이 새로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버전 관리를 계속 이렇게 2.3 버전이다. 그러니까 2.2 버전에서 며칠 지났는데 2.3 버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요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방송을 이렇게 이 녹화를 뜨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배우셨던 분들도
뭐 배우다 보면 이거는 안 배웠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매매 왜 기관과 외국인도 이 매도를 못하고 있는 포인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지, 누군가 받아주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팔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기관 보유 수량과 외국인 보유 수량, 그 수량이 줄어드는 날은 이제 누군가 개인이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또 못 사는 거죠. 그 개인이 이제 잠적해버려서 자살하러 갔을 수도 있죠.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나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특정 개인이 또는 기관이 받으면 또 거래량이 발생을 하겠죠, 이제. 왜 못 파냐?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이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알고리즘 트레이딩 같은 이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못 파는 거죠. 팔고 싶어도. 그런 설명을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 시작이 제일 중요한데 도대체 뭘 알아야 되냐? 성공을 위한 4가지 원칙. 아마 이 페이지가 없어질 것 같아요. 조만간. 이 증권사관학교 엑스파일에서 얘기를 하는 4가지 원칙과 제가 생각하는 이 4가지 원칙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부분을 이 엑스파일이라는 책을 스터디하는 용도로 지금 제가 동영상을 제작한 건데 이쪽에다 넣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제 생각은 가능하면 드러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1장, 2장 캔들은 주가의 움직임이다. 그 다음에 캔들을 이해한 다음에 이평선. 이 순서를 이렇게 좀 보시면 이평선까지 이해를 했으면 이제 위에 있는 차트 부분 이해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 이제 밑에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거래량을 한번 위에 있는 차트에다가 넣어보자라는 개념이고 이 거래량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물은 그랜빌입니다. 그랜빌. OBV를 창안한 사람이죠. 그래서 거래량 관련된 거의 모든 서적의 시작점은 그랜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큰 과언은 아니고요. 이 그랜빌은 이 다우존스가 거래량은 주가에 앞선다라는 그 단어, 그 말을 이제 이 칼럼을 보고 그거를 이제 더 깊이 있게 막 파고들고 평생을 바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재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죽을 때까지 잘 살았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주가에 앞서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OBV라는 지표, 그거보다 나은 지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OBV를 무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생을 바쳤거든요. 그 다음에 매수와 매도의 급속. 거래량까지 이해를 했으면 이제 매매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타이밍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추세선입니다. 추세선. 왜냐하면 이 추세선이 요즘에는 굉장히 큰 트렌드인 거죠. 이 매매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자금 흐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이 추세 추종론자에 의해서 결정이 나버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 시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일반적으로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쪽이나 아니면 이 주식 말고 이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원유라든지 이 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이 가격과 이 가치 간의 이 차이를 이용한 투자 쪽에서 쓰이는 지표로서 아주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 추종론자들이 이거를 글로벌 투자 전략으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 저도 주식 시장에서만 제 지표를 막 계속 공부를 하다가 이거를 다른 이제 이 엔달러 환율이라든지 이 FX 트레이딩에 해당하는 거죠. 아니면 이 원유 요즘에 이제 이 펀드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원유 가지고 이제 좀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워낙 많이 이제 원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그냥 돈을 묻어서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예, 원유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하는 거고요. 네. 다른 투자 수단보다도 이 환율 중에서도 어떤 환율, 요즘에는 N달러 환율이 또 괜찮아 보여서 저 같은 경우에는 N달러 환율을 좀 추천을 하는 쪽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렇게. 근데 제가 만든 매매법을 주식에만 이렇게 적용을 하지는 않는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법인 거죠, 말 그대로.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되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제가 이 주식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이 매매법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제가 다른 투자 쪽에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엔화로 한 10% 좀 넘게 먹었던 것 같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제가 조금 많이 먹었습니다. 10% 넘게. 예. 그래서 한 2, 3개월, 4, 5개월 만에 이제 그 정도 수익률이 난다는 것 자체가 꽤 괜찮다는 거죠. 네. 할만하다는 거고, 저는. 네. 이 추세선이라고 해서 이 제시 리버모어라는 분인데, 창안자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이 이제 이 이 추세선을 만들고 막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기법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장 해석하는 거죠. 네. 확장 해석 하시는 분들도 무진장 많고요.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네. 네. 권총자살에 해서 끝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렇지만 업적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죠. 네. 주식시장에서는 큰 획을 걷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추세선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가 높냐, 이 하나하나의 패턴을 다 알아야 되냐, 알면 돈이죠. 네. 알면 돈이고, 모르면 이제 좀 돈을 덜 버는, 좀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모든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 10개를 이 차트를 봐가면서 암기하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 포인트만 집중적으로 저는 공략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 포인트를 제대로 파악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이렇게 잡아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한다는?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든지 전 종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찍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를 그리냐라고 하면 이제 일반인들이 보는 이제 차트는 봉 차트죠. 위에 이제 이렇게 이평선과 밑에 거래량이 있는 이렇게 밑에 거래량이 있는 이 차트를 많이 보시는데 오늘 살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오늘 살지 말지. 그럴 때 제가 그리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이 역대 그래프로 가보시면 되고요. 네. 항상 역대 그래프입니다. 무조건. 네. 역대 그래프로 가서 최저점을 찾아요. 네. 최저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고점을 찾습니다. 이렇게. 네. 두 번째 고점을 무조건 찾아요. 저는. 계속 요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위치까지 쭉쭉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선을 계속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시점 기준으로 1년, 2년, 3년 포인트가 되면 이 선에서 멈추는 거죠. 이 선이 마지막 선이다. 네. 그리고 지난 3년 이내에 고점이 형성돼 있으면 여기가 최고점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이평선 가지고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결정을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항상 이 두 번째 포인트 저점, 첫 번째 포인트 고점, 요 두 포인트 가지고 오늘 시점 기준으로 이 종가 기준으로 이 위치가 저가에 해당되는지 저는 이제 크게 여기서부터 이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칸이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요. 한 4칸씩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4칸 요렇게. 하나, 둘, 셋, 4칸 요렇게. 요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면 저점이고 고점이고 이쪽은 퀘스천 마크인 거죠. 네,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저는 안 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산다면 최고점 기준으로 최고점입니다. 여기가 역대 최고점이죠. 최고점 기준으로 수평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대로 내려줘요. 그래서 만나는 첫 번째 포인트.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고점이 되는 거죠. 이 선을 처음에 그린 그 선을 기준으로 쭉 밑으로 내려요. 그러면 이제 오늘이 나왔던 거죠. 이게 오늘입니다. 이거는. 근데 오늘 전에는 언제 나왔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린 선이 요 선이 되는 거죠. 이 선. 이 선이 딱 그려졌는데 요 포인트에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겠죠. 네, 이해되셨죠? 네, 좀 까리한 30% 딱 걸렸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또 내리 긋는 거죠. 내리 그을 때는 항상 음봉 기준입니다. 음봉 기준. 그래서 음봉 기준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고요. 네, 음봉 기준으로. 그러면 요날 샀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요날은 30% 저점, 제가 얘기하는 저점 기준으로 30% 미만의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죠? 요 사이 구간에 있는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날은 사도 되는 날이 되는 거죠. 왜? 사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알려줘서 준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할지 말지 결정은 얘가 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6달 이상인 거를 선호를 해요. 저는 6달 이상. 그래서 다 지우면 요 전에 발생한 요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그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날. 그죠? 요날 기준으로 요날 사도 돼요?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요날 사도 돼요? 요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요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못 살 이유는 없다. 근데 여기까지 떨어질 거를 각오해라.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질 때 이거를 하락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저점, 여기서 만든 이 저점은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저점이 이렇게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매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들이거든요. 이 모든 포인트들이. 그래서 내가 이 고점에서 잡았어도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 저점 두 포인트를 연결시킨 그 선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더는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막 주식을 하다 보면 얘가 툭 하고 꺼질 수도 있어요.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올 수 있는데 내려오면 내가 위에서 이렇게 거는 이 저항선이 주가를 돌파를 하면 지지선으로 바뀌니까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깨지면 밑에 올라오던 애가 또 있는 거죠. 이렇게. 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응을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자기 자신한테 한 번 사고 나서 3번의 기회를 주라고 해요. 이 3번의 기회가 물타기인 거죠. 그래서 이때 내가 100만원어치 샀다. 그러면 이때 1차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고 2차 매수 포인트, 3차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날에 이 저점이 깨지는 경우는 없나요? 있죠. 있습니다. 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하실로 이제 향하는 거죠. 네, 지하실이죠. 밑에가. 그래서 저는 이 라인이 이 밑에서 올라온 이 3년 이상 되는 이 라인이 손절 포인트예요. 네, 저만의 이제
손절 포인트인 거죠. 네. 근데 이제까지 이걸 경험한 적이 있냐? 제가 이 매매법을 사용한 이후로 제가 작년 11월부터 이 매매법을 쓰기 시작했는데 네. 한 번도 경험을 못했어요 아직. 네. 제가 한 200번 이상의 매매를 했거든요. 네. 네, 전 종목 대상으로. 네. 네, 아직까지 이걸 경험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종목 가지고 디립다 판 거죠. 네, 제가 생각하는 추세죠. 네. 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추세. 네. 근데 이 추세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네. 배우는 부분이 이쪽이에요, 이쪽. 네. 추세 추종 자체가 약간 심리적인 요인이 너무 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런 포인트들이 이제 급등하는 포인트가 되게 자주 발생을 해요. 네. 저런 포인트들에서. 그래서 심리적 기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고급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배울 거는 이제 보조지표입니다. 보조지표. 보조지표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필수지표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숫자가 넘버링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1번인데 또 1번에 1번인데 여기는 2번이라고 돼 있네요. 이건 좀 수정을 해줄까요? 이렇게 1번 이동평균선 관련 보조지표죠. 네.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이평선 관련 보조지표 관련해서는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 12.5라는 게 있고 533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던가요? 아니요. 없으면 이제 한 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스토캐스틱을 쳐서 전부 나의 관심지표 안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스토캐스틱을 딱 열면 바로 533이 저는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지표고요. 533과 이제 이 533이라는 지표와 12.5라는 지표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조건식을 12.5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수정을 하고 어떤 포인트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서 봤는데 아무데나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네. 매수 타이밍을 12호는 요때 보냈어요. 요때. 네. 근데 533은 요때 보내는 거죠. 요때. 네. 요때. 이렇게 이날은 아닌 것 같고, 그죠? 네. 이날 보낸 거죠. 중간에. 아침 오전에 보냈을 것 같아요. 그죠? 골든 크로스가. 이해되셨어요? 네. 자, 이쪽을 또 한번 보면 이쪽은 이제 533은 요때 보냈어요. 요때. 533은 요때 보내고 12.5는 요때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죠? 좀 다르죠? 매수 요걸 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과 이 533을 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에 차이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몇 군데 더 보여드리면 일반적으로 이 533과 이 12.5가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포인트가. 근데 가장 일반론은 이겁니다. 얘가 뒤따라온다는 거죠. 12.5가. 그리고 533이 먼저 뜨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뜨고 그리고 나서 12.5가 뒤따라오는. 근데 이 포인트를 좀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보면 12호는 이때 떴어요. 그죠? 이날. 그리고 533은 요때 떴는데 이 디테일하게 봤더니 제가 얘기하는 봉세개매매법이 요 사이의 존재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에 이 50% 라인이 요 라인이에요. 그죠? 요 라인보다 약간 높게 형성이 돼 있으면 주가 위치가 그러면 저는 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요런 얘기를 하는 게 제 봉쇄계 매매법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요 날 사고 싶다라고 제가 얘기를 네.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봉쇄계 매매법이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기억하시죠? 네. 네, 봉쇄계 매매법. 근데 그 지표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얘였던 거죠. 533. 네. 533이 네. 요게 맞아 떨어져서 제가 네. 이제 얘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네. 얘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어떤 스윙 트레이더가 네. 한 얘기가 이거예요. 12.5는 스윙 트레이딩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네. 적합한 지표는 533으로 보인다. 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인 거죠. 네. 단기 트레이딩에 적합한 매수 타이밍 잡을 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단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스윙 트레이딩은 단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기라고 하면 이제 한 달 이상 막 이렇게 타이밍 잡을 때는 12.5를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전히 533을 쓰고 있어요. 단기건 중기건 다 533을 씁니다. 자, 둘 사이의 차이점 이제 조금 이해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과매수, 과매도 얘기를 하는데, 이 과매수, 과매도 얘기는 이게 이쪽 이제 밑에 이렇게 20 라인 밑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과매수 구간을 표시를 하고요. 위에는 과매도, 이쪽이 이제 과매수, 이쪽이 이제 너무 과하게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들이 있는 건데, 일단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스토캐스틱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조지표는 다 이제 과매수, 과매도 구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매매 전략을 또 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가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백분율이에요. 0에서 100% 그냥 이렇게 백분율로 나눠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매력적인 거죠. 이 안에는 무조건 들어오는 거죠. 모든 이 앞에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제 MACD가 이제 조금 골치 아픈 이유가 이 숫자가 이 베어리에이션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가격 베어리에이션이 되게 심하거든요.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은 이제 100만원대지만 한옛날에는 100만원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MACD 지표를 보면 이제 전에는 막 이렇게 조금 막 이렇게 움직임이 거의 없는 듯이 보이다가 지금은 이제 점점 커지죠. 움직임이. 그죠? 이해되셨죠? 요거. 이게 저는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제가 만든 지표는 이제 MACD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표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백분율로 이제 다시 환산시켜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매수, 과매도권 설정도 이제 좀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써먹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게 스텝 2입니다. 이거는 스텝 2에서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매매 전략을 가지고 갈 거냐. 그래서 골든 크로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포지셔닝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과매수, 과매도를 이용한 포지셔닝 매매 기법. 그래서 이 상향 돌파, 골든 크로스를 이용하는 매매 기법이 있는 거고요. 근데 저희 스타트 이어에서는 이 상향 돌파를 보는 거죠. 상향 돌파 또는 리테스팅. 그러니까 상향 돌파나 또는 눌림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오늘 상향 돌파를 했냐, 오늘 눌림목이 발생을 했냐, 그걸 보고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33을 쓰고요. 533을 사용하면서 아무 때나 이렇게 봤을 때 골든 크로스가 나면 매수로 타이밍으로 잡으려고 하는 게 골든 크로스 매수 타이밍인 거죠. 그 다음에 리테스팅 매수 타이밍인 거죠. 요 리테스팅이 났을 때 요 골든 크로스가 나거나
이런 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다른 날 말고, 네. 이런 날 말고요. 네. 이해되셨죠? 네. 요런 날 말고, 요런 날은 안 사고, 요런 날도 안 사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날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쭉 안 사다가 요 날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고, 또 안 사다가 요 날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고. 이해되셨죠? 네. 골든크로스만 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스토캐스틱은 골든크로스만 본다. 눌림목이나. 자, MACD는 매수 가는 구간이다. MACD라는 것 자체가 이제 추세지표예요. 그래서 이쪽에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추세지표 쪽에 MACD라는 게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매수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걸 나타낸다. 무슨 얘기냐면 우하향할 때는 안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MACD가 빨간 게 이 MACD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매수를 안 하겠다. 설사 이 스토캐스틱이 매수하라고 이렇게 계속 알려줘도 나는 안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여기까지도 이제 우하향이죠. 우하향이냐 우상향이냐는 이렇게 이 MACD 라인에다가 선을 얘를 이렇게 대주시면 거기에 MACD 값이 정확하게 딱 찍혀요. 그 위는 값이 12,116이었는데 전날 그 다음 날에는 12,627, 627이었고 116이었으니까 마이너스니까 더 밑으로 우하향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살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우상향하는 포인트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 골든크로스가 이 스토캐스틱이 안 알려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버리는 개념입니다. 리테스팅이 났으니까 이제 살려고 하는 거죠. 사더라도. 매수 가는 구간이고 사도 된다고 알려줘서. 그래서 살려고 하는 거고요. 이날 이제 여기서부터 우상향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요때 이후에 요날 사도 되는 날 요날 사도 되고요. 요날 사도 되고요. 리테스팅이라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스토캐스틱과 MACD의 짬뽕 버전인 거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더라도 이런 날은 안 사고 요런 날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요런 날은 안 사고 요때 이제 사고 요런 날은 안 사고 요때 살려고 하는 거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해되셨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면 바로 올라갈 만한 포인트를 잡고 싶은 거예요. 자, 그게 이제 MACD를 결합시켜 놓은 거죠. 제가 MACD와 이 스토캐스틱을 어떻게 결합을 시키는지를 보셨던 거고요. 그래서 MACD만 보냐, MACD 시그널은 안 보냐, 두 개를 다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나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이 나올 수가 있냐면 설사 얘가 이렇게 우하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얘가 우상향을 해버리거든요. 밑에 있는 게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이 색깔이. 시그널 선이 우상향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OBV를 공부하기 전에 외국인이 큰형님이 되듯 MACD 시그널이 큰형님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 MACD는 둘째 형님이다. 그렇게 중요시했던 지표거든요. 이 두 개의 지표가. 그래서 큰 흐름이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MACD가 우하향하고 있으면 사지 마라. 큰 흐름이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떨어지는 큰 물줄기를 아무리 스토캐스틱이 바꾸려고 해도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몇 군데를 이제 삼성전자만 가지고 한번 볼게요. 몇 군데 이렇게 아무데나 이제 보는 겁니다. 아무데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안 사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시그널이 떠도 안 사겠다. 이해되셨죠? 네. 이제? 네. 예, 그리고 이제 큰 흐름 자체가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으면 안 사고 싶은 거예요. 계속.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우상향을 하려고 하는데 스토캐스틱이 알려주는 날 사고 싶은 거죠. 네. 사더라도. 네. 이해되셨죠? 네. 예. 요 날 사려고 하는 거예요. 파는 거는 이제 또 다음 문제고. 네. 자, 여기서부터 사고 싶은 거예요. 요 날 사고 싶은 거죠, 요 날. 네. 예. 저 위에, 예. 요런 날인 거죠. 네. 예, 사고 싶은 날. 네. 그럼 사면 바로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쭉 가다가 골든크로스가 또 이 우하향이면 안 사고 네. 우상향이 시작되는 요 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요 날. 예, 위에 오를 것 같아서 이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이에 있는 구간 중에 요런 날도 이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네. 예, 여기 뭐 과매수권이니까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뭐 더 사면 되니까 저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과매수여도 리테일이 났으니까 그냥 사겠죠. 골든크로스입니다, 이거. 예. 예, 골든크로스. 예. 그러니까 이 백분율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골든크로스에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다 사요, 그냥. 네. 사야 돈을 번다는 생각이라.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조금 이제 좀 너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 그럼 좀 자제할 수는 있죠. 예.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웬만하면 살려고 한다.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이런 대형주에서는 잘 안 들어맞는데 좀 저가로 좀 한번 가볼게요. 저가는 이쪽이 이제 저가인데 좀 급등하는 애들, 이 급등 패턴을 조금 볼게요.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을 보면 요런 포인트를 잡아줘요. 요런 포인트. 예, 급등하는 요런 포인트를 알려주거든요. 밑에 보면 이제 이 MACD도 이렇게 리테스팅이 났지만 거의 고점에서 사라고 하거든요. 밑에 이제 저가권을 노리면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이 주가가 조금밖에 안 오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밑에서 이렇게 사면 좋긴 한데 주가가 바로 많이 오르지는 않는다고요. 많이 이런 포인트는. 근데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꺼리가 생겨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럴 수 있겠다라는 꺼리가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좀 이 위에 존재를 하면서 신호를 발생시킬 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 일을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백분율이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스토캐스틱에서 얘가 사라고 하면 할 만한 위치라고 생각해서 사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살려고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타이밍 잡는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타이밍 잡는 용도. 스토캐스틱은 매수하는 날, 하루 딱 뜨거든요. 하루. 네. 그래서 뜨는 거 확인하고 사는 거죠. 네. 그리고 얘는 이 MACD라는 애는 매수 가능 구간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상향 할 때만 살려고 한다.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OBV는 뭐냐? OBV라는 거는 온밸런스 볼륨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력 매집 여부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뭘 봤으면 좋겠냐? 저는 3개월 봅니다. 3개월. 제가 제일 큰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얘죠. 얘인데 전 종목이고요. 제가 보는 시점은 그냥 좀 더 볼게요. 이렇게 좀 더 크게 볼까요?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디는 보고 어디는 안 보고가 아니라 이렇게 볼게요. 그냥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모든 이렇게 올라가는 포인트를 가만히 분석을 해봤더니 이쪽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할까요? 이쪽부터. 네. OBV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개월이라고 하면 한 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한 달, 두 달, 세 달이 조금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가 지나가면서부터는 3개월이 이제 넘게 이렇게 매집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산다예요. 예. 무조건 안 산다. 예. 예. 이게 큰 틀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MACD를 보겠다. 우하향이니까 여전히 안 사겠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는 계속 버립니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버리겠다는 거죠.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우상향하니까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우하향하니까 안 보고요. 예, 여기는 우상향하니까 보고. 아까 배운 스토캐스틱을 킬게요, 이제. 자, 3개를 배웠어요. 요때부터 요 날 이후로 이제 사도 되는 구간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려고 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OBV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얘가 사라고 한 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사라고 해서 홀딩 때리고 있다가 적당히 먹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사라고 한 날 또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사고 또 사라고 하면 또 사고 사라고 하면 또 사고 네, 계속 사라고 하잖아요. 네, 우상향이고 더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사도 되는 구간을 나타낸다. 계속 사도 되는 구간이죠. 여기는 네, 계속 우상하면서 올라가니까. 근데 이쪽은 아닌 거죠. 네, 이쪽은 아니고요. 이해되셨죠? 네, 얘는 3개월 이상 매집이 계속 되면서 올라가고 있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앞에 동안 계속 매집이 되고 있느냐를 봐요. 예, 오늘 날짜 기준은 3개월 이내. 오늘 날짜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날짜 기준일은 오늘이죠. 오늘 날짜 기준 어제보다 우상향이냐. 그걸 보는 거고. 오늘 사 안 사 안 산다는 거죠. 예. 이해되셨죠? 뭐 올라가도 안 사요. 그러다가 사라고 한 날 나오면 사고. 근데 이게 MACD 같은 경우에 오늘 날짜에는 분명히 우상향이었는데 다음날 꺾일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있어.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매수를 잘못한 건가요? 그렇게 되면? 매수는 어찌 됐든 잘한 겁니다. 네. 사야 돈이 돼요. 네. 저는 무조건 사라고요. 네. 신호가 나오면 내가 원하는 신호가 이제 발생을 하면 저는 일단 사야 돈이 되거든요. 더 사면 되죠. 떨어지면. 그죠?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이렇게 계속 사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또 아니었던 거고 여기서부터 기었던 거고. 여기서 사라고 막 매수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오늘. 전날 이제 골든크로스가 거의 발생을 하려고 했던 거고. 아침에 장 시작과 동시에 이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우상향이 시작됐어요. 그죠? 아침에 이제 이렇게 탁 뜨면서 이제 사라고 막 시그널 보내고 이 매집도 이제 확 올라가면서 3개월 매집 이상 딱 됐을 거고 사라고 한 날이죠. 사면 되는 거예요. 뭐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 있다. 너무 높지 않냐? 그럼 안 사면 되죠. 쫄리면 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상향 구간, 이 모든 우상향 구간,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막 계속 사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사라고 하고 여기서도 사도 돼요. 예. 뭐 쫄리면 다이고요. 사라고 하고 계속 얘기는 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급등을 하게 되면 스토캐스틱이 이제 사람들이 안 맞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죠. 이해되셨죠? 주가 위치가 너무 높은데 그래도 여기서 사야 되냐? 지금 이제 보시라는 거죠. 얘하고 얘 우하 조건이기 때문에 여전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얘는 지금 이제 매집이 좀 풀렸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3개월이 저라면 안 사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형님들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거의 뭐 이 1,100원부터 2,000원이 넘어갔거든요. 2배가 뛰었어요. 그러면 너무 고점이다라고 생각. 자, 이 지지선 기준으로 이렇게 3등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점이 아닌 듯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럼 이런 거 놓치잖아요. 저는 놓쳐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경험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걸 경험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안 사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럼 여기서부터 안 사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사기 싫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안 사면 돼요. 이해되셨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저점 구간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그 시점부터는 안 사시면 되는 겁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사도 된다고 하니까 또 사는 거고, 또 이렇게 계속 보시면 이 매직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더 오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런 포인트부터는 이제 다시 들어가도 되는 포인트가 나온 거고, 사라고 한 날, 계속 사라고 한 날만 사려고 하는 거예요. 사라고 한 날만. 왜? 다음날 바로 오를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사라고 한 날만 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OBB는 떨어졌는데 시그널은 오르고 있는 추세면 어느 게 저점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저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도 올라갔다가 여기도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고 있으면 세력이 계속 매집하면서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하루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저점이 추세가 올라가는 큰 흐름을 보시는 거죠. 예, 큰 흐름을 보는 거죠. 이제 좀 이 세 개 패턴을 다 이해하셨나요? 네. 예. 이 매집되어 있는 게 왜 좋다? 더 오를 것 같다요. 더 오를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패턴. 이게 OBV입니다. OBV. 자, 좀 큰 종목 볼게요. 큰 종목. 큰 종목 볼 때는 항상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이렇게 보시면 3개월이 매집돼 있을 때와 안 돼 있을 때를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3개월 포인트. 이렇게 보면 또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좀 볼게요. 그러면 3개월 포인트가 한 요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가능하면 요 이후로 들어가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보다 좀 더 위에, 이제 여기가 이제 3개월 포인트인데 이 이후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제 MACD 때문에 못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올라갈 거리가 생기는 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저점의 위치가 높아지는, 요거에 대한 확신이라는 게 생기는 시점은 OBV가 3개월 매집 포인트가 돼야, 다른데 제가 지금 안 보고 이제 뒤로 좀 돌리고 싶어가지고 아무데나 뒤로 쭉 가면 돼. 그냥 아무데나. 근데 딱 봤더니 OBV가 막 매집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주가는 막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역대 최고점은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지금 현재 주가는 여기잖아요. 근데 OBV는 지금 여기고, 이 최고가였을 때는 여기였단 말이에요. 오히려 밑에 있네요. 어느 날 보면 이게 이렇게 주가의 위치와 이 OBV가 이상하게 점점 더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포인트를 저는 찾는 거거든요. 우상향하면서 계속 OBV가 높아지면서 이 제가 보는 그림에서 제가 보는 뭐 한 600봉을 본다든지 이렇게. 근데 이 역대 최고점이 여기인데 얘보다도 더 높거든요. 지금 OBV의 위치가 지금. 그러면 저는 이런 포인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MACD도 계속 높아지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면 투자 포인트로 삼을만 하다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를. 그래서 그럼 언제 샀으면 좋겠어? 이왕이면 저점에서 샀으면 좋겠거든요. 이왕이면 이 중에서도 더 저점에서. 이 중에서도 더 저점이라는 개념이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날 사라고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날 사라고 알려주거든요. 그죠? 나름 저점을 알려주는 게 얘입니다. 얘. 스토캐스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주가랑 같이 연동해서 보시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매집을 해놨다면, 그러니까 이때 사고 이때 사고 이때 사고 이때 사고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번 사고 그냥 홀딩을 계속 때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투자자다 그러면 좀 오래 들고 있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날 이후의 주가 흐름은 우상향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점 위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OBV입니다. 제일 큰 형님.
제일 큰 형님은 저는 OBV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특히 투자를 할 때는 필히 봐야 되는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OBV 볼 줄도 모르면서 투자를 진행하겠다.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마냥 좋지는 않거든요.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이 SK 하이닉스 사도 되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네. 그 질문을 언제 저한테 했냐면 작년 한 요때 했거든요. 요때. 이때쯤 이제 저한테 사도 되겠냐. 네. 요때쯤에 했던 것 같아요. 이 저점쯤에. 작년 6월달 요 네. 저점에서 이제. 근데 봤더니 OBV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얘가 만약에 올라가고 있었으면 네. 제가 이제 사도 될 것 같은데요. 괜찮은데요. 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작년 6월로 다시 갈게요. 네. 이렇게 좀 보시면 6월이죠. 네. 그래서 요 포인트를 보려고 했던 건데 제가 이제 얘를 한 200봉 정도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었고 200봉 가지고 안 되네요. 600봉 볼게요. 600봉. 작년 6월이 아니네요. 보니까 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요 상태에서 사도 되냐라고 질문을 해서 요때 이제 이 MACD는 우상향하고 있고 스토캐스틱이 이제 요 상태였던 거죠. 요 상태. 요 두 개의 지표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을 때 좀 사도 되겠냐라고 해서 제가 안 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번 답변을 했더니 이분이 삐져서 안 왔어요. 저희 샵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경험하신 거죠. 그분이. 여기까지 경험을 하신 다음에 또 오셨어요. 요때쯤 또 오셨어요. 요때쯤 와가지고 요거보다 이제 톡 튀어나왔을 때 요날 또 오셨더라고요. 요날 오셔가지고 이제 좀 사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은 여전히 리스크가 있는 포인트라고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저는 이 종목에 몰빵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안 샀으면 좋겠다. 가장 큰 이유가 얘였거든요. 제일 큰 형님이 사지 말라고 해서. 사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 샀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포인트가 이 포인트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형님이 이제 저한테 계속 놀러 오셨어요. 계속. 이거를 이제 저하고 같이 경험한 거죠. 그럼 도대체 언제 사면 돼요? 언제 사면 돼요? 제가 계속 이거 알려드리잖아요. 저는 이렇게 딱 까잖아요. 보여드렸는데도 계속 가서 물어봐요. 아니 이제 보실 줄 아는데 이거를 이제 보실 줄 아실 텐데 계속 와서 물어보시니까 이제 한번 좀 화를 냈더니 그 다음부터 또 안 오세요. 삐져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얘가 한 요렇게 올라왔을 때 좀 눈여겨 보세요 그랬거든요. 여기를. 이제 좀 눈여겨 보실만 해요. 근데 사진 말고 지켜만 보시라고 아직은.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이제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상태가 된 거예요. 여전히 지켜보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때는 아닌 거죠. 근데 얘가 여기로만 올라와 주면, 이만큼만 올라와 주면, 집중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제가 왜 계속 사지 마라. 근데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죠. 옛날부터 그랬다. 자, 옛날부터 어땠냐? 이 OBV라는 지표가 올라와야 얘가 이렇게 올라오면 요때부터 이제 좀 관심 가져서 이렇게 이제 한 두세 달 투자 포인트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제 투자 포인트가 이제 이제 사도 될 것도 같은데 라는 포인트가 이제 조금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역대를 다 덮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도 뭐 그냥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이런 데거든요.
만약에 요날 같은 날은 이제 OBB가 하향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여기요. 예, 예. 그래서 안 사죠. 네, 이쪽을 안 사는 이유가 그건 거죠. 네, 여기 올라올 때까지 안 사죠. 네. 그럼 올라오면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큰 그림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네. 그래서 한 요 정도가 저는 이제 굉장히 집중 매수 구간이죠, 저한테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이런 걸 경험하시는 거죠. 이렇게 큰 봉을. 네. 그래서 이제 상한가 경험을 가끔 하세요. 오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세력이 매집해 놓은 거기 때문에 세력이 매집이 돼 있다. 이게 이제 포텐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올라갈 가능성 있다는 거죠. 언제? 이 최고점이 밑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밑에 있죠, 지금. 그죠? 이 포인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밑에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쭉, 여기서부터는 계속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생기면서, 쭉 계속 이제 올라가기만, 우상향하면서 쭉 이렇게. 좀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지만, 하락세는 멈췄다는 거죠. OBB가 우상향 안 하고 그냥 횡보를 세 달을 하면 그거는 안 보시나요? 저는 무조건 이렇게 툭 튀어 올라와야지 봅니다. 3개월 이상 툭 튀어 올라와야지 봐요. 그렇게 해석을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최소 3개월 이상 좀 이 포텐셜을 가져야 그리고 그 포텐셜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포텐셜이어야 제가 매수 진입을 하겠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저만의 이제 매매 기법인 거죠. 중장기 투자용인 거죠. VR은 이제 이 OBV를 개선했다라고 해서 만든 지표인데 저는 사용을 안 해요. 이 OBV를 이 만든 분의 제자거든요. 이 VR을 만든 분이. 근데 VR을 이렇게 딱 찾으면 강세 약세 이 강세 약세 이쪽 이 신호하고 이 C라는 거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기술적 분석은, 이 기술적 지표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VR이 볼륨 레이시오라는 거를 알면, 볼륨 레이시오라는 사실을 알면, 검색하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기술적 지표가 맞는 거고요. 굉장히 유명한 지표거든요. 이 지표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공부를 해보시면 제가 왜 버렸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VR 지표값 가지고 뭐 이런 매매법이 있어요. 활용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얘보다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OBV를 선택을 저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 매매법을 만들 때.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매력이 있는 게 저는 OBV였어요. VR보다는. 그래서 저는 OBV를 선택을 한 거죠. 볼린저 밴드는 제가 한 3년 전, 2년 전, 뭐 작년까지도 조금 쓰다가 지금도 이제 매도할 때 조금 가끔 보기는 하는데 거의 안 쓰거든요. 요즘에는. 얘 같은, 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존 볼린저는 여전히 생존해 계세요. 이분은.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읽으라고 할 때, 이 심리 투자 법칙이라는 요 책을 소개를 드리는데, 이 심리 투자 법칙이요. 이쪽으로 해서,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심리 투자 법칙. 이 알렉산더 엘더라는 분도 생존해 계세요. 지금. 그래서 메일 보내면 답장해 주실 거예요. 이분도 그렇고, 이 볼린저도 그렇고.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 자체는 책을 나중에 이제 책으로 한 권이거든요. 이 책을 제가 읽고 나서, 이 볼린저 밴드 투자기법, 존 볼린저가 직접 쓴 거,
요 책인데, 이 책을 이제 제가 이제 좀 뒤에다 넣어놨어요. 스텝 3 쪽에다가 이제 기술적 분석서인데, 확률 통계론이 이제 들어가면서, 확률 통계론은 약간 심리 쪽에 가깝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다 넣어놓은 건데,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투자 기법을 배울 때 같이 배우는 게, 저 책에서 같이 배우는 게 이 엔벨로프거든요. 엔벨로프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위아래로 띠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원통처럼 이렇게 물이 흐르는 관처럼 이렇게 21선 기준으로 좀 이렇게 크게 볼게요. 크게 보면 이 위아래 띠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선택을 딱 하면 위아래 띠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띠가. 그래서 20에 지금 6으로 이제 승수 6으로 맞춰놨는데 요런 게 있다. 요 정도 일단 지금은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전 볼린저의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가 볼린저 밴드고요. 얘 때문에 이제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이런 애들 때문에 지저분해졌으니까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엔벨로프는 아까 이렇게 생겼던 거고요. 이렇게 생겼던 거고, 얘가 너무 안 맞는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볼린저 밴드인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 볼린저 밴드가 뭔지, 어떻게 생긴 건지 일단은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저 띠는 제가 볼 때 심리 지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률이 몇 프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볼린저 밴드예요. 그래서 21선을 기준으로 뭐 90% 안에는 뭐 들어올 거다, 뭐 80% 안에는 들어올 거다. 그 기준은 이 뒤에 있는 승수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얘를 처음에 쓸 때는 어떻게 썼냐면 하나를 더 열었어요. 이렇게 하나를 더 열어서 승수를 바꿨어요. 한 4나 5 정도 막 이렇게 바꿔주면 띠가 하나가 더 생겨요. 그리고 좀 길게 봐요. 길게. 가장 최근 시점 기준으로 한 2, 3년 정도? 이렇게. 근데 좀 안 보인다 그러면 52주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이 승수가 맞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하고 고점의 위치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건데, 좀 고점이 조금 안 맞으니까 승수를 4로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4로 이렇게. 그러면 고점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죠, 지금. 그죠? 요거 맞추려고 한 거예요, 요 고점. 그러면 이 고점이 지금 맞아 떨어졌으니까 이 저점은 지금 여기 맞아 떨어졌죠, 그죠? 그러면 저는 이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은 이 볼린저 밴드 20,4가 100%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90% 라인. 그래서 이 확률이 90% 이상 이제 이 벗어날 확률이, 그러면 이 위에서 치고 내려올 때 이제 팔려고 하는 거죠. 위에서 치고 내려올 때 팔려고 하는 이런 기법을 썼었거든요. 근데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찍는 거 확인하고 이 최고점에서 무조건 팔았거든요. 더 이상 안 올라가니까. 그리고 밑에 선을 터치를 하려고 하면 샀어요. 밑에 선 이렇게 밑에 선을 터치를 하면 무조건 샀어요. 이 밑으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이런 용도로 쓰다가 쓰다 보시면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안 빠질 줄 알고 양봉에서 샀는데 쭉 밀려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또 더 밀리는 막 이런 거를 경험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법으로는 버렸죠. 이거를 매수법으로 쓰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시점에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였거든요. 이런 시점에. 그러면 되게 사고 싶거든요. 막 저점인 듯이 보여가지고 요런 날 이제 요런 날은 되게 이 전날, 요런 날 사고 싶거든요. 이런 날. 볼린저 밴드가. 볼린저 밴드를 공부를 하시면 저런 날을 사고 싶어져요. 그래서 매수에 대한 좀 벌기도 많이 벌었어요. 저도 볼린저 밴드를 응용으로 쓰면서 얘만 보는 건 아니었고요. 응용으로 쓰면서. 근데 얘보다는 MACD가 더 괜찮아 보이더라는 거죠. MACD가. 하향이니까 안 사야지. 얘가 우상향 되면 사야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얘가 우상향 되면 거 확실히 확인하고, 그리고 얘가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오실레이터 위로 이런데 위로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그때부터 사야지. 그랬더니 이제 수익률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썼던 거고요.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 얘기입니다. 가격 관련 보조지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추세 지표거든요. 얘도. 그래서 상단 터치를 할 때와 하단 터치를 할 때, 볼린저 밴드가 이제 팽창을 시작하면 이 개념이 좀 달라져요. 이렇게.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팽창을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저점에서 처음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볼린저 밴드는 수축과 이렇게 범위가 작죠. 이 팽창을 반복을 하면서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수축과 팽창을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의 매매 전략을 이제 따라가면 돈을 꽤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쓰다가 지금은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이제 가끔은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종목별로 이 세팅 값이 달라요. 되게 귀찮죠. 그게 좀 귀찮거든요.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는 아까 제가 이제 20에 4로 세팅했잖아요. 요 값이 이제 다 달라지는 거죠. 요거는 그냥 놔두고, 이 볼린저 밴드, 이 존 볼린저가 쓰라고 한 기본값은 놔두고, 이제 이 종목별로 얘를 세팅해서 조금 썼었는데, 거의 한 1년 넘게 썼죠, 제가. 그러다가 요즘에는 잘 안 쓰는. 이격도는 처음부터 안 쓰고, 알고 나서도 안 쓰는, 그런 지표라서, 요런 게 있다. 매매법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보조지표고, 이격도는 그냥 여기에다가 엔터 치시면 되는 거죠. 이격도. 이런 게 있어? 있다네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래서 이평선하고, 이평선이 기준선이거든요. 100%. 그래서 이평선하고 각각의 이평선과의 차이. 그래서 가격이죠. 가격. 이평선과 이동평균선이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지금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치시면 돼요. 이렇게 이동평균 치시면, 가격 이동평균 보통 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가격 이동평균을 쓰시면, 이제 볼린저 밴드는 치우고요. 끝났으니까. 그래서 볼린저 밴드 치우고요. 이평선은 지금 2일선, 3일선, 5일선 막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렇게 쓰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5일선 저는 쓰고요. 10일선 쓰고요. 그 다음에 20일선 쓰고, 60일선 쓰고, 120일선을 쓰는 거죠. 저는 이거를 이제 기본값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쓰는데, 이게 지금 제가 컴퓨터를 새로 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안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격도라는 애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시점 기준으로 보면 이제 주가가, 얘만 봐도 주가가 제일 밑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격도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평선이 100%인 거죠. 그 밑에 주가가 존재를 하는 거. 61선이 100%.
그것과 주가하고의 차이. 이 21선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보다 이 초록색이 더 밑에 있는, 그렇게 되겠죠. 어떻게 볼 줄만 알면 되니까, 얘를 쓸까 말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했더니, 지금의 제 매매법이 좀 더 나아 보여서 안 쓰는 겁니다. RSI. 제가 사용하는 또 다른 지표 중에 하나가 RSI죠. 이 RSI는 이제 강도 지표예요. 오늘의 강도. 오늘은 매수세가 세, 매도세가 세. 요거를 측정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양봉이다 라고 하면 보통 RSI가 우상향을 나타내고요. 음봉이다 그러면 RSI가 우하향을 가리켜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RSI로 갑니다. RSI, 예죠. RSI로 가고요. RSI를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음봉이 나오면 우하향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우하향 하다가, 여기는 조금 이제, 약간, 이, 종가 대비 약간 올랐잖아요. 그래서 매수세가 세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약간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매수세가 세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양봉이죠. 이렇게 얘처럼. 그래서 상향 그래프가 무조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음봉이라는 개념은 이 우하향이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지표가 이 RSI라는 지표인데, 제가 이 지표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백분율 지표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 종목 공통 지표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하기도 편하고, 이런 게. 그래서 MACD를 제가 이제 좀 약간 바꿔서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분율화 하고 싶은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백분율 지표로 쓰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쓰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얘를 도대체 뭘 어떻게 써야 되냐? 이제 우리가 보는 큰형님부터 이제 나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형님은 OBV잖아요. OBV.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큰형님은 제가 이 MACD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죠? 이 MACD. 이해죠? 세 번째 형님이 스토캐스틱이고요. 그죠? 네 번째 형님이 이제 RSI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봤더니 뭐 어차피 뭐 이렇게 좀 크게 볼게요. 크게 보다가 어느 특정 시점 아무데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여기는 어차피 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 큰형님부터가 사지 말라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버리는 이유가 큰형님에서 이미 버려진 거죠, 그죠? 큰형님이 버리라고 해서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버리지 말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둘째 형님도 버리지 말래요. 셋째 형님이 사라고 알려주죠. 양봉이면 그때 사라고 넷째 형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시점이 여기서부터인 거죠. 여기서부터. 그죠? 네. 그러면 저쪽에 보시면 이제 계속 돈을 벌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이쪽이었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포인트를 보시면 우하향을 시작해요. 그죠? 큰형님부터가 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포인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사지 말라고? 이 포인트 다 버리라잖아요. 3개월이 올라올 때까지. 그죠? 그래서 이 횡보 패턴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 대비 효율을 나타내거든요. 주식은. 주식에서는 시간 대비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찌질찌질 올라가는 패턴보다는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는 패턴을 잡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죠? 왜 여기를 버리려고 하는 건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OBV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알려줘? 사는 날을 스토캐스틱에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지, 밑에서. 그리고 양봉인 날에만 사라고 이쪽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고. 이해되셨죠? 또 이제 좀 큰 구간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지 마라. 계속 사지 마라. 여기도 사지 말고 여기도 사지 말고 올라오면 그때부터 좀 보자. 확인은 그때부터 하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까리하죠. 여기가 아까 저한테 질문한 3개월 확실하게 올라와야 그때부터 사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 다 버리는 게 나아요. 이렇게 막 찌질찌질 막 하고 막 하는 이런 구간은
이런 구간보다는 이런 구간을 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쪽 포인트를 노리려고 하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지표는 OBV밖에 없는 거예요. 큰 흐름으로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죠? SK 하이닉스만 그런 거 아니에요? 궁금하면 그 궁금한 종목 뭐가 궁금하세요? 아무 종목이나. 한진해운. 예? 한진해운. 한진해운. 예, 한진해운 보시죠. 사지 말라죠. 누가? 큰형님이. 예, 큰형님이 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안 사요. 바로 나오죠. 여기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큰형님이 사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쪽 구간이요. 예, 여기서부터. 예. 사러 간 날은 요날이죠. 요날부터 사도 된다. 예. 요날부터 사도 되는데 OBV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날은 여기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살짝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있죠. 바로. 저는 바로 먹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간은 이제 첫째 형님, 둘째 형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샀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예, 버리고 그 다음 구간을 봤더니 여기서 이제 살짝 셋째 형님이 이제 또 사도 될 것 같지 않냐? 꼬시는데 첫째 형님이 말리는 거죠. 예. 그런 거죠. 만약에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3개월 기준으로 보면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죠. 헐. 한진해운의 이제 한진해운을 분석을 할 때 이제 역대 그래프를 봤더니 저점이 오른쪽에 있네요. 그죠? 역대 저점이 깨졌어요. 이제 지하실은 이미 이쪽에서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하 1층이었던 거고요. 지하 2층, 지하 3층. 네, 지금 이제 지하 4층에서 지하 5층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다 지하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밑에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적자일 것 같아요. 얘는 적자일 것 같고요. 보나마나 적자일 것 같고요. 적자라서 이제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신규 상장주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년 이상의 장기 지선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아까 그 종목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위기 종목에도 해당이 돼요. 위기 종목. 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차트가 더 아래에 있는 기업. 요거에도 해당이 되지만 밑에 또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적자 종목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1년 이상의 장기 지선이 발생을 안 한다는 얘기가 지하실 검증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설사 1년 이상의 지지선이 있다 손 치더라도 깨지거든요. 지금 이게 요 라인이 깨져버렸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리고 요 라인이 깨지면서 어떤 라인이 깨지면서 이렇게 이쪽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역대 최저점을 만든 다음에 다른 건 이제 형님들 빼고요. 일단 요건 약간 다른 개념인데 막 떨어져서 이제 저점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포인트에서 살까 말까는 이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서 고민하는 거죠. 이쪽에서 이렇게 막 고민을 하는데 여기서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저였다면 이런 라인들이 이제 존재를 해요.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인지 뒤에 바로 밝혀지거든요. 얘도 이렇게 보시면 좀 전에 그린 라인이 이 선하고 이 깨지기 바로 직전 이 포인트를 두 개를 연결만 한 거예요. 이렇게 쭉 연결만 했더니 쭉 연결을 했더니
안 올라가죠. 예. 예. 지지선이거든요, 얘가 원래. 지지선이 주가를 상향 돌파를 해버리면 저항선으로 바뀌어요. 이 선이. 예. 이게 저항선이거든요. 그리고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이렇게 보시면 얘가 기존에 있던 저항선인데 이 저항선 이 저항선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날도 이제 이 2013년 1월에도 막 사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막 이런 날도 막 사고 싶었을 수도 있고 이런 날. 막 굉장히 엄청난 게 막 돌파를 하니까 이제 막 사고 싶어지고 막 그러는데 저점이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거든요. 이 지지선이라는 게 여기서 그린 이 지지선이라는 게 굉장히 약해요. 얘는 굉장히 센 애고 얘가 더 세고 얘보다 더 길면 길수록 세지거든요. 얘도 이제 굉장히 센 애죠. 센 애 중에 하나죠. 이 저항선 돌파라는 게. 그래서 오르긴 오르겠죠. 근데 이 지지선이 1년 미만인 애들은 절대 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사회생이 되려면 최소 1년은 돼야 되거든요. 최소 1년. 그래서 여기서부터 11월부터 11월까지를 지나는 얘를 돌파를 한 이후에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근데 얘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러면 이 위로는 올라가기가 참 힘들거든요. 이게. 주가는 끌어올리려고 사는 건데 또 멈췄잖아요. 저기서. 그리고 또 깨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딱 멈추잖아요. 신기하시죠?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얘가 굉장히 센 애거든요. 얘를 돌파하기가 하늘의 별타기거든요. 이 선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역사가 굉장히 유구한 그런 라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크게 먹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100% 먹고 싶었는데 못 먹는 거죠. 막 100% 먹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자제하심이 좋아요. 요즘에 더군다나 해운 업종은 글로벌 위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얘네 때문에 다른 업종까지 피해를 보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 10,000명 잘려나갔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좀 지금부터는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위기가 꼭 기회지 않냐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거 결정을 내릴 때 요번에 이제 현대상선이 기사 회생을 했어요. 현대상선이.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그 생각을 여기서부터 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 저점이겠지.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가 저점 아닌가? 여기가 저점 아닌가? 여기가 저점 아니야? 여기서 막 받쳤잖아. 그래도 지금 보시면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에를 걷을 때 밑에를 이렇게 걸려고 했을 때 지금 다 깨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그죠? 그래서 5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죠? 5월. 그 5월에 시작됐던 애가 여기서 5월 되기 전에 깨져버리죠, 그냥. 5월 좀 지나니까 바로 깨지고 막.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살려고 했던 포인트는 이제 이 첫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두 번째 포인트 잡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막 사서 들고 있고 싶은데 막 뜨니까 1년이 안 돼서 이쪽 포인트를 노리려고 했는데 바로 물려버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이렇게 해서 물을 탔는데 물을 탔으면 이제 좀 빠져나올 가능성은 좀 있었네요. 그죠?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이제 얘를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투자 결정을 못 하는 거죠.
문제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1년이거든요, 이게. 1년짜리. 얘도 보시면 여기가 6월인데, 이 6월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죠? 6월 말 정도 되니까. 지금 이 되기 전에 그냥 확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위로는 또 주가가 안 올라요, 문제가. 이렇게. 안 오른단 말이에요. 내가 살려고 결정을 내렸을 때, 물론 이제 돈은 벌거리가 조금 있긴 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들어갔으면 이제 벌거리는 좀 있겠죠. 근데 이거 하자고 주식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식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런 종목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찾아내기야 뭐 이렇게 해서 찾아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계속 1년 미만으로 돼 있을 때 계속 깨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한진은을 보고 계셔서. 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걷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10월부터. 10월은 여기 있거든요, 지금. 10월이 여기 있죠. 깨져버리잖아요, 지금. 이런 종목은 건드는 게 아니에요. 모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지하실 이제 막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외에서 없어질 수도 있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문제가. 도박이 돼버리죠. 저는 투자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비추. RSI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을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